연봉 2억 버는 내 집에 살면 개처럼 꼬리라도 흔들어야지. 명절 내내 기름 냄새 맡으며 전을 부치던 제게 남편이 던진 말입니다. 상간녀와 호화로운 임신 파티를 즐기며 저를 구석기 유물 취급하던 그 사람. 그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겠지만 제 손엔 그를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릴 10억 원의 청구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봉 2억 엘리트 남편이 빨간 딱지 가득한 집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파멸하기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잔혹하고도 우아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가장 찬란해야 할 30대 후반을 오직 남편과 시댁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가족이라 믿었기에 참아왔던 10년이라는 세월이 배신이라는 칼날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로 남지 않기로 했죠. 30대 후반 다시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복수를 시작하기에는 가장 완벽한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억눌렸던 분노가 차가운 계획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절 연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와 숨막히는 열기였습니다. 결혼 10년 차 38배 영숙은 오늘도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수십 장의 전을 뒤집고 있었죠. 환풍기를 타고 나가지 못한 연기가 눈을 따갑게 찔렀지만 영숙은 쉴 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영숙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거 봐. 우리 오빠가 이번에 성과급 받은 걸로 나 명품 가방 하나 해줬다니까. 신우이가 새로 산 가방을 뽐내며 영숙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거실 상석에 앉아 있는 아들, 즉 영숙의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죠. 자, 우리 아들. 한 잔 들어라. 역시 내 아들이 최고야. 연봉 2억 넘게 받는 놈이 있으니 우리 집안이 산다, 살아. 남편은 거만한 자세로 술잔을 들이켜며 영숙이 있는 주방 쪽을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제가 누구 아들인데요? 영숙은 땀을 닦으며 무거운 그릇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영숙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땅을 담보로 초기 사업 자금을 마련해준 덕분이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그 고마운 기억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인 듯 했습니다. 영숙이 무거운 찜솥을 들고 끙끙거리며 거실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예, 영숙아. 전이 조금 눅눅해진 것 같은데 명절 음식은 바삭함이 생명인 거 모르니? 시어머니가 영숙의 뒷모습에 대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영숙은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죠. 어머니, 바로바로 하느라고 했는데 워낙 양이 많아서요. 다시 한번 데워올게요. 그러자 남편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영숙을 싸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10년을 가르쳐도 어째 제자리야? 내가 밖에서 연봉 2억이나 벌어다 주면 당신은 집에서 이런 거라도 완벽하게 서포트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여보, 나 오늘 새벽부터 시장 보고 지금까지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어.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힘들어. 영숙의 목소리가 억울함에 파르르 떨리자 남편은 비웃음을 흘리며 신우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야, 들었어? 고작 전 몇 장 붙이고 생색내는 거 보라고. 이래서 집 지키는 걔한테는 과분한 대접을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주인 귀한 줄을 몰라요, 정말.
집 지키는 게 30대 후반 한창 사회에서 빛나야 할 나이에 남편에게 들은 호칭은 개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그것도 가족들이 다 모인 명절날 내뱉은 그 잔인한 말은 영숙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그 말이 재미있다는 듯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죠. 명절 연휴 마지막 날 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영숙은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죠. 남편은 술 기운에 취해 소파에 길게 누워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아까 사람들 앞에서 말이 너무 심했어. 어떻게 나한테 개라고 할 수가 있어? 영숙의 단호한 물음에도 남편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개처럼 굴었으니까 개라고 한 거지. 내가 틀린 말했어? 10년 동안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개도 주인한테는 꼬리를 흔드는데 당신은 왜 자꾸 짖어? 당신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내 친정 땅 팔아서 당신 사업 시작한 거, 그 은혜는 벌써 다 잊었어?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영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눈을 부라렸죠. 그놈의 친정 얘기 좀 그만해.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우려먹어? 지금 당장 내 연봉 2억 없으면 당신은 길바닥 나앉을 신세야.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고 설거지나 해. 한 번만 더 대들면 진짜 쫓겨날 줄 알고.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싱크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안방으로 들어간 뒤 영숙은 차갑게 식은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영숙은 평소처럼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책상 밑구석에 반쯤 열린 서랍이 눈에 들어왔죠. 영숙은 무심코 서랍을 닫으려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흰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형체도 분명하지 않은 작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영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는 더 충격적인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와 우리 아기를 위한 럭셔리 베이비 샤워 파티 계획서. 장소는 서울의 유명한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한 영숙은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 달 영숙과 남편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으니까요. 당신이 말한 진짜 가족이 이거였구나. 영숙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은 영숙에게 늘 돈이 없다고 타박했습니다. 시댁 생활비며 자기 사업 확장 비용을 핑계로 영숙의 생활비는 늘 쥐꼬리만큼만 주었죠. 그런데 상간녀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는 호텔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니요. 계획서 뒷장에는 남편이 직접 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야, 조금만 참자. 이제 지긋지긋한 집구석 유물은 정리하고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이혼 서류는 벌써 다 뽑아놨어. 집구석 유물. 남편에게 영숙은 이제 개도 아닌 치워버려야 할 골동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과 파티 계획서를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원래대로 닫아두었죠. 남편이 말했던 집 지키는 개는 이제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대신 목덜미를 물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던 대로 그 지긋지긋한 생활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 대신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다 내놓고 나가야 할 거야. 영숙은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찻잔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설거지통으로 가져갔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죠. 영숙은 찻잔을 그대로 둔 채 방으로 들어가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될, 그리고 결코 피할 수 없는 10억 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10년의 인내 끝에 찾아온 배신은 영숙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를 가장 냉혹한 사냥꾼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는 동안 영숙은 그들이 평생 갚아도 모자랄 복수의 청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평소와 다른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겉옷도 벗지 않은 채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당신, 이거 읽어보고 도장 찍어.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마치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묻는 사람 같았습니다. 영숙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에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보면 몰라. 협의 이혼 서류야. 당신도 나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잖아. 서로 감정 소모 그만하고 깔끔하게 갈라서 자고. 남편은 소파 뒤로 몸을 깊숙이 기대며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숙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재산분할 항목에는 남편의 연봉 2억이나 아파트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고작 몇 천만 원의 위자료가 적혀 있었죠. 10년을 살았는데 내 몫이 이게 전부야? 남편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무하다니? 당신이 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먹고 자고 입었으면 됐지. 그 정도 돈이면 당신 혼자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해. 내 인내심도 여기까지니까 더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당신 나를 정말 집 지키는 개로만 생각했구나.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 버려도 되는 그런 게. 영숙의 말에 남편은 오히려 짜증난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사실 나 이제 진짜 인생을 살고 싶어. 내 아이를 가진 여자랑 나를 존경해주는 그런 사람이랑 말이야. 당신 같은 여자랑은 더는 대화도 안 통해. 진짜 인생. 남편이 말하는 그 인생 속에 영숙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가방 속에서 인감을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지기까지 했죠. 좋아, 찍어줄게. 대신 당신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마. 후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오늘 이 도장 찍는 일이 될 거다. 당장 내일 법원에서 보자고. 남편은 서류를 챙겨 들고는 미련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앉아 텅 빈 거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이렇게 허무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의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확인서를 받자마자 마치 큰 숙제를 끝낸 아이처럼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며 남편이 영숙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짐은 일주일 안에 빼. 비밀번호는 내가 오늘 바로 바꿀 거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다 나가줬으면 좋겠네. 유리가 이 집 구조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인테리어 다시 해야 하거든. 이봐, 당신 일주일 너무 짧은 거 아냐? 나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당신 준비 시간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미 도장 다 찍었는데. 그냥 조용히 나가줘.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남편은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게 내 마지막 배려가 될 거야. 당신이 빚더미에 올라앉기 전까지 누리는 마지막 자유. 영숙은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정아버지의 유품함이 전부였죠. 영숙이 짐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상간녀 유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일찍 나가시네요? 유리는 영숙의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진한 화장과 명품백으로 치장한 그녀는 이미 이 집의 여주인이 된 양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유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우리 거야, 유리야. 저런 낡은 물건들이 나갔으니 이제 너 취향대로 다 받고. 유리는 까르르 웃으며 영숙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오빠같이 능력 있는 남자를 그동안 잘 데리고 있어줘서 이제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영숙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을 뿐입니다.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차를 몰아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늘 밤 벌일 파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유리가 예약했다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오빠, 우리 아기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멋진 파티도 해주고. 당연하지.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야. 유리야, 너가 내 복덩이야. 유리는 기다렸다는 듯 호텔방의 화려한 풍경과 남편과 입을 맞추는 사진을 올렸죠. 영숙은 그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캡처하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행복이라 믿고 있겠죠. 하지만 그 행복의 기반이 된 친정의 자산들이 어떻게 청구서로 변할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친정아버지가 남긴 유품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적힌 10억 원의 공정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확장할 때 영숙의 친정 땅을 담보로 빌려가며 반드시 갚겠다고 서명한 증서였죠. 영숙은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당신들, 오늘 밤이 인생의 마지막 축제인 줄도 모르고 참 즐거워 보이네. 호텔 스위트룸 안은 여전히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만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대여금 반환 소송 및 가압류 신청 건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연봉 2억이 방패가 되어줄 거라 믿겠지만 그 방패가 10억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리의 뱃속 아이가 축복이 아니라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갈 족쇄가 되는 순간도 멀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차가운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진짜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영숙의 10년은 오늘로 끝이 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10년은 이 호텔방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쓴맛은 이제 그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영숙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남편의 휴대폰으로 가장 잔혹한 알람이 울릴 테니까요. 어둠 속에서도 영숙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유리가 과연 빈털터리가 된 남편 곁에 남을지, 그것이 영숙에게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세상은 공평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아픈 만큼 갚아주는 것이 영숙이 정한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영숙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남편이 버린 집 지키는 개는 이제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샴페인의 거품이 사라지듯 그들의 행복도 그렇게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이혼 도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축배를 들었던 남편은 아마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왜 그토록 순순히 도장을 찍어 주었는지, 그리고 왜 재산 분할에 대해 길게 따지지 않았는지 말이죠. 호텔방 침대에 앉아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가죽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부동산 사업을 하셨던 아주 철저하고 눈치가 빠른 분이셨습니다. 딸이 데려온 사위가 겉으로는 유능해 보여도 그 눈에 서린 탐욕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셨던 모양입니다. 영수가 남자는 자기 능력보다 큰 돈을 만지게 되면 눈이 뒤집히는 법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게 비밀번호가 걸린 작은 유품함 하나를 건네셨죠. 그 안에는 남편이 결혼 초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아버지께 빌려간 돈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내주실 때마다 제 법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아주 치밀한 장치를 해두셨거든요. 저는 이른 아침부터 예약해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강남대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상담실에서 백발의 변호사가 제 앞에 놓인 서류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서류를 넘기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 씨, 아버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변호사님?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이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 말입니다. 남편분이 친정아버지께 사업 자금 10억을 빌리면서 작성한 건데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집행인락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입니다. 즉, 별도의 판결 없이도 바로 남편분의 모든 자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뜻이죠. 그럼 제가 당장 그 사람 통장이나 월급을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뿐만 아니라 여기 담보로 잡힌 부동산 설정 내역도 완벽합니다. 남편분이 그동안 사업을 확장하면서 친정 재산을 야금야금 끌어다 썼는데 아버님께서 그때마다 남편분 본인 명의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셨어요. 이혼을 했다고 해서 이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남남이니까 봐줄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 저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늘 자신이 잘나서 연봉 2억을 받는다고 떠들고 다녔죠. 하지만 그 기반은 제 아버지의 피땀 어린 자본이었고 그는 그 돈을 갚기는커녕 제 돈인 양 휘두르며 상간녀와 파티를 벌인 겁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가압류 절차 시작해 주세요.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그 사람이 누리는 모든 일상을 다 멈추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급여 압류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부터 가압류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늦어도 모레쯤이면 남편분이 첫 번째 연락을 받게 될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던 날 남편이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집 지키는 게 구석기 시대 유물. 그 모욕적인 언사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이내 관두었습니다. 사냥꾼은 먹잇감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지방의 작은 땅과 건물들을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남편은 그 땅들이 모두 자신에게 증여된 줄 알고
기세등등했겠지만 사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소유권은 여전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이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법적 장치를 제 이름으로 돌려놓으셨던 겁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넓게 펼쳐진 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런 수고를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혼잣말을 내뱉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대 후반, 한창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제게 아버지가 남긴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이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지막 사랑이자 방패였습니다. 저는 유품함 속의 인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도장이 찍히는 곳마다 남편의 화려한 성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시각 남편은 아마 회사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부하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겠죠. 저녁에는 유리라는 여자와 함께 명품 백을 사러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제하는 카드가 정지되고 살고 있는 집의 현관문조차 열 수 없게 되는 순간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상간녀 유리의 SNS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오빠 최고, 뱃속의 천사랑 행복한 쇼핑 중.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유리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마 남편이 비상금이라며 빼돌린 돈으로 샀을 텐데 그 비상금의 출처조차 제 아버지의 주머니였다는 걸 알면 유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돈 때문에 맺어진 인연은 돈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타오르고 제가 되는 법입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펜을 들어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 편지가 아니라 최후 통첩에 가까운 글이었습니다. 빌려간 원금 10억과 그동안 쌓인 법정 이자, 그리고 명예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문장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갈 때마다 10년의 억울함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청구서를 받는 순간 자신이 버린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여보, 당신이 그랬지?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주방 바닥에 앉아 전을 부치던 초라한 영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당당한 한 여자의 눈빛이었죠. 남편이 말했던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가혹할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보며 저는 내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겠죠. 은행에서, 법원에서, 그리고 독촉하는 채권자들에게서 말입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남편이 어떤 얼굴로 저를 찾아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를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은 법대로 그리고 원칙대로 진행될 테니까요. 자비란 것은 인간다운 사람에게나 베푸는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욕망을 선택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법의 심판뿐입니다. 저는 창밖을 향해 조용히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축배는 어제로 끝이야, 당신들. 이제부터는 진짜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10억이라는 빚은 남편의 연봉 2억으로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무게입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 비명을 지를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가짜 행복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비밀 장부는 이제 제 손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 칼날이 그들의 오만한 목소리를 잠재우고 빼앗긴 제 10년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 압류 통지서가 남편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진짜 파티의 시작입니다. 주말 오후 강남의 한 유명 백화점 명품관은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 유리의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예비 아빠 같은 얼굴로 유아용품 매장을 누비고 있었죠. 유리는 이미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 앞에 서서 남편의 팔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 유모차 좀 봐. 디자인도 예쁘고 핸들링도 너무 좋아. 우리 아기 여기 태우면 정말 예쁘겠지? 남편은 호기롭게 유모차를 밀어보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마음에 들면 당연히 사야지. 내가 누군데? 연봉 2억 버는 남자가 내 새끼 유모차 하나 최고급으로 못 해주겠어?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야. 그럼 나 저기 있는 카시트랑 베넷 저고리 세트도 같이 봐도 돼? 그럼 다 봐. 당신이 사고 싶은 거 다 담아. 유리야 사랑해. 남편은 마치 왕이라도 된 양 점원을 불렀습니다. 점원은 남편의 비싼 정장과 시계를 훑어보고는 아주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죠. 손님, 안목이 정말 높으시네요. 이 유모차는 한정판이라 국내에 몇 대 안 남은 제품입니다. 그래요? 그럼 바로 결제합시다. 여기 내 카드예요. 남편이 지갑에서 번쩍이는 신용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유리는 승리자라도 된 듯 주변 사람들을 으스대며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점원이 카드를 긁으려던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 고객님, 귀하의 계좌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가압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편은 광고 문자겠거니 하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대여섯 통의 문자가 쏟아지듯 들어왔죠. 점원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승인 거절이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긁어봐요. 이게 한도가 얼마짜리 카드인데. 남편이 당황하며 소리를 높이자 유리의 얼굴도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카드사 실수겠지. 남편이 다시 다른 카드를 꺼내 주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라는 안내가 점원의 단말기에 선명하게 떠올랐죠. 백화점 매장 안의 시선들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호기롭던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유리는 창피한 듯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유리야, 잠깐만.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 내가 확인해 볼게. 남편이 허둥지둥 매장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현금줄이 막혔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다른 신용카드로 급하게 결제한 후 월요일 아침 제대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겠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 남편은 찝찝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을 카드사 전산 오류라고 유리에게 겨우 변명해둔 터였죠. 회사 로비에서 부하 직원들이 남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도 최고라면서요? 그래. 고생들 해. 나중에 커피 한잔 하자고. 남편은 평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노란색 등기 봉투 하나가
남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힌 봉투였죠.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던 남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채권자 김영숙, 채무자 박진호, 채무의 권금 10억 원 및 지연이자, 급여 가압류 결정. 남편은 숨이 막히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그때 팀의 막내 직원이 눈치 없이 사무실로 들어와 말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인사과에서 연락 왔는데요. 팀장님 급여 통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 달 월급이 지급 정지되었다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남편은 서류를 급히 뒤집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라고. 내일이니까 상관 말고 당장 나가. 직원이 깜짝 놀라 도망치듯 나갔지만 이미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는 2억 연봉의 팀장이 10억이라는 거액의 채무 때문에 급여 압류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회사 내 최고의 가십거리가 되었죠. 동료들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뒤돌아서는 남편을 사기꾼 취급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은 참지 못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제가 전화를 받자 남편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더군요. 야, 김영숙, 너 미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10억? 네가 무슨 수로 나한테 10억을 청구해? 저는 아주 차분하게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아니 채무자 박진호 씨. 당신이 잊었나 본데 당신 사업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빌려간 돈 아직 한 푼도 안 갚았잖아. 그건 장인어른이 사위 잘 되라고 그냥 주신 돈이지. 이제 와서 무슨 빚이야. 주긴 뭘 그냥 줘. 아버지가 당신 서명까지 다 받은 공정증서 남겨두셨어. 당신이 상간녀랑 호텔에서 파티할 때 쓴 그 돈, 사실 우리 아버지 피눈물이었던 거 몰랐어? 이 독한 년, 당장 취하해. 안 그러면 나 회사 못 다녀. 나 잘리면 너도 위자료 못 받아. 걱정 마. 당신 위자료 줄 돈도 없잖아. 파산할 때까지 가보자고. 아, 당신이 사랑하는 유리 씨한테는 말했어? 이제 당신이 가진 건 이제 연봉 2억이 아니라 빚 10억뿐이라고. 저는 남편의 비명 섞인 욕설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이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까지 단 한 푼도 빼놓지 말고 청구해 주세요. 그들이 누린 사치는 모두 제 아버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신뢰 섞인 대답을 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영숙 씨. 이미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도 마쳤습니다. 곧 아파트에도 빨간 딱지가 붙을 겁니다. 저는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평화로운데 남편의 세상은 이제 지옥으로 변하고 있겠죠. 그는 자기가 버린 아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쏜 저격의 탄환은 이미 그의 화려한 일상을 박살냈으니까요. 남편은 이제 회사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심지어 자신이 사랑한다는 여자의 눈앞에서도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맺어진 상간녀 유리가 과연 빚더미에 앉은 남편을 지켜줄까요? 저는 벌써부터 그들의 처절한 파멸이 기다려집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단 한 명도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은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며 빌고 화내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워할수록 제 가슴속 응어리는 조금씩 풀려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이 말했던 진짜 인생이 이런 것이었는지 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지네요. 이제 다음 단계는 그들의 안식처인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상간녀와 아이를 키우며 살겠다는 남편의 꿈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깨뜨려 줄 겁니다. 영숙의 복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갉아먹을 때까지 말이죠. 남편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법원에서 보낸 두툼한 소송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남편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서류의 첫 페이지를 수십 번도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채권의 권금 10억 원. 그 글자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남편의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10억? 말도 안 돼. 남편은 서류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빠, 그게 정말 갚아야 하는 돈이야? 그 여자 아버지가 그냥 준 거라며?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서류 좀 봐. 공정증서에 인감증명서까지 완벽하게 붙어 있잖아. 그 영감이 죽기 전에 나를 상대로 덫을 놓은 거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뒤섞여 갈라져 나왔습니다. 유리는 탁자 위에 소장을 집어들더니 액수를 확인하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10억이면 오빠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5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잖아. 게다가 이자까지 붙으면. 오빠, 우리 아기는 어떻게? 우리 결혼식은? 지금 그게 문제야? 내 통장이 다 막혔다고. 당장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 남편은 서둘러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임원, 사업가 친구들, 심지어 예전에 돈을 빌려줬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했죠. 하지만 소문은 빛보다 빨랐습니다. 연봉 2억 팀장이 10억 원대 소송에 휘말려 전 재산이 압류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어깨에 파다했습니다. 김 사장. 나야 진호. 저기 급하게 현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아유, 진호 씨. 나도 지금 자금이 꽉 묶여서 말이야. 미안하게 됐네. 박 이사님, 저 진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와드린 일도 있고 해서. 진호 팀장, 지금 회사 분위기 안 좋은 거 몰라? 인사팀에서도 당신 주시하고 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냉담한 거절의 목소리들. 남편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비겁한 새끼들. 내가 잘 나갈 때는 형님 동생 하더니. 남편은 마지막 수단으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까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 남편의 신용도는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담보로 잡을 아파트조차 가압류된 상태니 그 누구도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사흘이 지났을 때 유리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으스대던 그 우아한 모습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도끼만 남았죠. 오빠, 솔직히 말해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기다려봐, 유리야. 내가 어떻게든 길을 찾고 있잖아. 어떻게 길을 찾아? 카드는 다 정지됐고 집에 먹을 것도 떨어져 가는데. 나 임신 중이야.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다고. 유리는 거실 바닥에 놓인 유아용품 카탈로그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가 능력 있다고 해서 내 인생 다 걸었는데 이게 뭐야? 전처한테 10억이나 뜯길 정도로 멍청하게 살았어? 그 잘난 연봉 2억은 다 어디다 국 말아먹었냐고. 남편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 유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멍청해?
야, 너 지금 누구 덕분에 이 집에 앉아 있는 줄 알아? 다 내 돈으로 명품 감고 다녔잖아. 내 돈? 웃기지 마. 그게 다 오빠 전천의 집돈이었다며. 남의 돈으로 생색낸 사기꾼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두 사람의 고성은 아파트 벽을 타고 이웃들에게까지 새어나갔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불륜 로맨스는 돈이라는 현실 앞에 아주 처참하게 찢겨나갔죠. 유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남편은 차가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비굴한 문자들을 확인하며 말이죠. 영수가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잘못했어. 10억은 너무하잖아. 우리 10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취하해줘. 10년의 정이라니요. 저를 집 지키는 개라고 부르던 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습니다. 영숙 씨, 남편분 쪽에서 합의 제안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의 물음에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갈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인 연봉 2억의 자부심까지 다 무너뜨려야 끝나는 게임이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감옥 가기 싫으면 어떻게든 마련해봐. 아, 그 젊은 상간녀한테는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남편은 그 문자를 보고 아마 미쳐 날뛰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제 발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연봉 2억 아들 덕에 목에 힘주고 살던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리러 간 것이죠. 하지만 평생 아들 돈만 받아 쓰던 시어머니에게 10억이라는 거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영숙이 그 독한 년이 10억이나 청구했어요. 저 정말 전과자 되게 생겼다고요. 뭐, 10억? 아니, 그 물건 같은 년이 어디서 그런 돈을 청구해? 내 아들 돈 벌어다 준 게 누군데? 시어머니는 영숙을 욕하며 날뛰었지만 정작 통장을 내놓으라는 아들의 말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니? 너한테 받은 거 다 내 동생 아파트 해줄 때 보태고 나 쓸 것도 부족한데. 그럼 아파트라도 담보 잡아서 대출 받아주세요. 저 진짜 죽게 생겼다고요. 예, 그건 안 된다. 내 동생네 길바닥 나 앉으라는 거냐? 네가 연봉이 2억인데 어떻게든 내 선에서 해결해봐라.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의 차가운 외면. 남편은 시댁 거실 한복판에서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라진 박진호는 그들에게 더 이상 자랑스러운 아들도 든든한 오빠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는 그저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돌아갈 집도 반겨줄 가족도 기댈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10억이라는 거대한 채무의 그림자만이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죠. 남편의 머릿속에는 제가 했던 말이 환청처럼 맴돌았을 겁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오늘 이 도장 찍는 일이 될 거다. 진짜 인생을 살겠다며 큰 소리치던 남편의 결말은 이렇게나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상간녀 유리는 벌써 자기 물건들을 하나둘 챙겨 친정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돈으로 쌓은 모래성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형체 없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저물어가는 해를 보며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박진호,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돈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끝까지 지켜봐 줄게. 영숙의 복수는 이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남편의 숨통을 조여가는 10억 원의 청구서는 이제 그의 일상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흉기가 되었습니다. 평일 오전 평소라면 고요했을 남편의 아파트 복도에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딩동, 딩동. 진호와 유리가 있는 아파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린 문 너머로 엉망이 된 거실에서 너클 놓고 앉아있던 유리가 보였습니다. 박진호 씨 되십니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대여금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하겠습니다. 집행관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거실을 때렸습니다.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허둥지둥 그들에게 다가갔죠. 아니, 이게 무슨... 아직 소송 중 아닙니까? 왜 벌써 이런 걸 합니까? 가압류 결정이 이미 났고 채권자 측에서 강력하게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비키세요. 집행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들은 능숙한 손길로 가방에서 빨간색 압류 스티커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던 거대한 80인치 TV 정중앙에 첫 번째 스티커를 붙였죠. 남편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샤넬과 루이비통 로고가 선명한 명품 가방들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죠. 안 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가방이라고요. 당신들이 뭔데 내 물건에 손을 대. 유리는 가방들을 등 뒤로 숨기며 집행관들에게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 가방들 남편분이 사주신 거 아닙니까? 채무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은 압류 대상입니다. 이리 내놓으세요. 싫어. 내 거야. 오빠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 저 사람들 좀 쫓아내라고. 유리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남편은 이미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집행관들은 유리의 손에서 강제로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정렬시켰고 그 비싼 가죽 위로 사정없이 빨간 딱지를 붙여나갔습니다. 소파, 냉장고, 식탁, 심지어 안방의 고가 안마의자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이 붉은 낙인으로 도배되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 박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의 파산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죠. 하지만 집안 꼴을 본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들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어머니, 다 끝났어요. 영숙이가 그 독한 년이 기어이 일을 냈다고요. 남편의 허망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눌렀죠.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스피커 너머로 터져나왔습니다. 이 천하에 몹쓸려나. 네가 감히 어디라고 손을 대. 내 아들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어? 저는 베란다에 앉아 갓 우려낸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귀 아프네요. 뭐, 낮춰? 내년이 우리 집안 대들보를 다 꺾어놓고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이거 다 취하해. 안 그러면 내가 내 집 앞에 가서 머리 터지게 받고 죽어버릴 줄 알아. 어머니, 아드님이 제 친정 아버지 돈 10억 가져다 상간녀 명품 사줄 땐 좋으셨잖아요. 그게 다 제 아버지 피눈물이에요. 남의 돈으로 호강하셨으면 이제 그 값을 치르는 게 순리죠.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내 아들이 연봉 2억이나 벌어다 줬으면 그깟 10억은 위자료로 퉁쳐야지. 어디서 법 타령이야. 시어머니의 논리 없는 악다구니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10억은 아드님이 빌려간 명백한 채무예요. 위자료는 상간녀랑 아드님 상대로 제가 따로 청구할 거고요. 전과자 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그 명품 가방들 팔아서 보태세요. 아, 빨간 딱지 붙어서 팔지도 못하겠네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진호가 전과자 되면 너한테 좋은 게 뭐가 있다고. 좋은 거요? 제 마음이 아주 상쾌하죠. 30대 후반, 가장 예쁠 나이에 저를 개 취급하며 부려먹은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시작이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비명을 뒤로한 채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녹음된 음성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송하며 저는 평온하게 남은 차를 마셨죠. 분노로 미쳐 날뛰는 저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표정들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남편의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스위트홈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 사이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으르렁거리는 소굴이 되어버렸죠. 남편은 회사에 출근해서도 압류 소문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고 상간녀 유리는 배 속의 아이보다 자신의 사라진 가방들에 더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그림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할 때 가장 비참하게 떨어지는 것. 연봉 2억이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빚더미라는 수치심으로 바뀌는 과정. 시어머니는 아마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뱅뱅 돌며 저를 저주하겠지만 그럴수록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10억 원의 위력은 더욱 거세게 그들을 압박할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그랬지?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버린 집 지키는 개는 이제 그들의 화려한 왕국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수첩을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제 자존심이 이제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복수는 이제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진 마지막 한 줌의 오만함까지 다 타버릴 때까지 이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축하해. 이제 박진호 씨라고 불러야 하나? 파산자가 된 기분이 어때? 남편은 저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정말 이래야겠어? 10년을 산 정이 있는데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정인이 뭐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당신이 나한테 개라고 부를 때 그 정은 이미 당신이 변기에 넣고 내린 거 아니었어? 나 이제 회사에서도 잘리게 생겼어. 파산자 딱지 붙은 팀장을 누가 써주겠냐고. 네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박살냈다고. 남편의 절규에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을 박살낸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상간녀랑 파티하고 우리 아버지 돈 횡령할 때 이런 결과는 예상했어야지. 당신이 말한 그 진짜 인생 이제부터 시작인데 벌써 엄살이야? 남편은 대답 대신 바닥에 침을 뱉고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낡은 차로 향했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유일한 재산인 구형 경차에 몸을 싣는 남편의 뒷모습은 참으로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빨간 딱지가 가득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간녀 유리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안방은 텅 비어 있었고 유리의 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유리가 남긴 찢어진 쪽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죠. 오빠 나갈게. 돈도 없고 전과자 될 남자랑 어떻게 미래를 그리겠어? 그리고 아이 말인데. 사실 유산됐어. 아니,
지웠다고 하는 게 맞겠네. 어차피 오빠 능력으로 이 아이 키울 수도 없잖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남편은 쪽지를 구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리야, 유리야, 너 어디 있어? 남편은 미친 듯이 유리의 번호를 눌렀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유리는 이미 남편의 남은 현금 몇 푼과 명품 가방 중 압류를 피한 것들을 챙겨 야반도주를 감행한 것이었죠. 사랑이라 믿었던 불륜의 끝은 이렇게나 허무하고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텅 빈 집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소파, 멈춰버린 대형 냉장고, 그리고 유리가 떠난 안방. 그 화려했던 아파트는 이제 고요한 무덤처럼 남편을 압박해왔습니다. 남편은 소파 옆 바닥에 주저앉아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병을 들이켰습니다. 여보,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남편은 허공에 대고 제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 따뜻했던 밥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이었는지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연봉이요. 그게 다 뭐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남편은 자신의 뺨을 수차례 후려치며 자조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간녀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30대 후반의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10억이라는 빚 독촉과 곧 들이닥칠 형사 고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변호사로부터 유리의 출국 금지 신청과 남편의 파산 재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도 이미 완벽하게 파악된 상태였죠. 유리는 도망갔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의 그물망은 그녀의 뒤를 이미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남편분이 지금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시댁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의 물음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의 맛을 느낄 시간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이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통쾌한지 제가 직접 보여줄 거예요. 남편은 밤새 소주병을 비우며 텅 빈 집에서 괴물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를 깨운 것은 희망이 아니라 다시 찾아온 집행관들의 독촉 전화였습니다. 파산 선고는 끝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마지막 한 조각의 권리까지 모두 회수하겠다는 신호탄이었으니까요. 연봉 2억의 신화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상간녀라는 쥐새끼는 배가 가라앉기도 전에 가장 먼저 탈출했고 남편은 홀로 남겨진 선실에서 침몰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인연은 돈이 사라지는 순간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남편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샴페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옆방에서 파티를 벌이던 그들의 목소리를 듣던 그날처럼 제 마음은 아주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를 향해 발악하며 달려올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 소동뿐입니다. 그들이 어떤 추태를 부릴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영숙의 10년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신한 남편의 눈물과 상간녀의 야반도주. 이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10억 원의 선물이 가져온 첫 번째 결말이었습니다. 남편의 통곡 소리는 깊어가는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흩어져 갔습니다. 제가 새로 옮긴 집은 작지만 아담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오로지 저만을 위한 안식처였죠.
창가에 앉아 모처럼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정적을 깨고 거칠게 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마치 누군가 부서져라 누르는 듯한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이내 차분하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와 옆에서 안달이 난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시어머니는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영숙,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추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이 열리지 않자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독한 년아, 네가 사람이냐? 내 아들이 지금 파산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너 혼자 이런 데 숨어서 발 뻗고 자? 시누이도 옆에서 거들며 인터폰에 대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장 10억 청구한 거 취하해. 오빠 전과자 되면 언니 인생은 온전할 줄 알아? 저는 마이크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어머니, 동네 시끄러워요. 당장 돌아가세요. 여긴 이제 당신들이 올 곳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자 시어머니는 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대문에 제 머리를 쾅쾅 박으며 자해 공갈을 시도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 며느리년이 시어머니를 죽이네. 너 내 아들 전과자로 만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기니 횡령이니 그게 다 뭐냐고. 가족끼리 쓴 돈을 가지고 왜 법원에 고소를 해? 어머니, 가족끼리 쓴 돈이라고요? 남편이 제 아버지 땅 담보 잡아서 그 돈으로 상간녀랑 파티하고 비자금 빼돌린 게 가족을 위한 일이었나요? 그건 명백한 범죄예요. 죄는 무슨 놈의 죄.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덮었으면 우리 아들 연봉 2억 받으면서 잘 살았을 거 아니냐. 네가 그 10억을 청구하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시어머니의 논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아들의 불륜과 횡령보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 저의 독함이 더 큰 죄라고 믿고 있었죠.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덮어줘요? 제가 왜요? 저를 개처럼 부려먹고 10년 동안 무시하던 사람들을 제가 왜 도와야 하죠? 어머니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제 대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진호야.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영수가 제발 부탁이다. 응? 10억 취하해주고 돈 좀 돌려줘. 우리 아들 감옥에서 살면 나도 죽어. 내가 이렇게 빈다. 응? 어머니, 그 10억은 이미 법적 절차대로 집행 중이에요. 제가 취하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돌려줄 돈 같은 건 애초에 없었어요. 다 당신 아들이 제 아버지한테 빌려간 빚이니까요. 시누이가 분에 못 이겨 인터폰을 향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언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10년 동안 우리 오빠 덕에 먹고 자고 했으면 그 정도는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동네방네 언니가 얼마나 지독한 여자인지 다 소문낼 거라고. 저는 시누이의 협박에 피식 미소가 나왔습니다. 아가씨, 소문 많이 내세요. 덕분에 아가씨 오빠가 불륜 저지르고 장인어른 돈 횡령해서 파산한 사기꾼이라는 것도 온 세상이 다 알게 되겠네요.
아가씨 남편 직장에도 그 소식 들어가면 참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제 말에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당황해했죠.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감옥에서 썩는 게 그렇게 걱정되시면 지금이라도 어머니 명의로 된 집 팔아서 10억 갚으세요. 그럼 조금이라도 감형되지 않을까요? 아, 아가씨 아파트도 있지 참. 오빠를 위해서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는 그 말에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본인의 집을 팔라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계산기가 돌아간 모양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인생보다 자신의 안식처가 더 소중했던 것이죠. 네. 내 집을 왜 팔아? 그건 내 노후 자금인데. 보세요, 어머니. 본인 집 한 채도 아까우면서 저한테는 제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10억을 포기하라고요? 참 이기적이시네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밖에서는 한동안 시어머니의 욕설과 시누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소리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재산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들을 구할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거실로 돌아와 다시 책을 폈지만 마음이 유난히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시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얼마나 허술하고 비겁한 존재였는지 확인했으니까요. 그토록 사랑한다던 어머니와 여동생조차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남편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연봉 2억의 팀장에서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남편.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도망갔고 가족들은 각자의 입속을 챙기기에 바쁘죠. 이것이 바로 남편이 선택한 진짜 인생의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복수의 큰 고비는 다 넘긴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저들의 비참한 몰락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영숙의 복수는 단 한 번의 자비도 없이 예정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동네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내일 있을 꽃집 개업 준비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아닌 꽃향기가 가득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수척해진 얼굴과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형사가 서류 뭉치를 넘기며 차갑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진호 씨, 장인어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 중 3억 원을 개인적인 비자금으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거 본인이 조작한 서류 맞죠?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는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으려고 했던 겁니다. 장인어른도 허락하신 줄 알았고요. 허락요? 여기 김영숙 씨가 제출한 공정증서랑 각서들을 보세요. 당신이 사업 자금 외의 용도로 쓰면 즉시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직접 서명했잖아요. 이건 명백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남편은 책상에 머리를 박으며 흐느꼈습니다. 파산 선고로 경제적 생명이 끊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수년을 보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조사가 끝나고 유치장으로 향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건 면회 온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진호야, 내 새끼 어쩌면 좋니? 영숙이 그년이 정말 고소를 안 취하해 준단다. 어떡하면 좋아? 시어머니는 철창 너머로 아들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매달렸죠.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저 감옥에서 썩기 싫어요. 영숙이한테 빌어서라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집이라도 팔면 되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지난번 영숙의 집 앞에서 큰 소리치던 기세는 어디 가고 자신의 노후 자금인 집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계산적인 눈빛으로 변했죠. 하지만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살던 집을 헐값에 내놓았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영숙에게 줄 최소한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은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아파트와 품이 있던 생활은 한순간에 사라졌죠.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집 몇 보따리를 챙겨 낡고 좁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이런 데서 살아야 해? 오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시누이는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할 기운도 없는지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죠. 연봉 2억 아들 덕에 목에 힘주며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절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은 집행유예로 간신히 실형은 면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사직 처리되었고 업계에는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퍼져 재취업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파산자 신분으로 이자 독촉에 시달리던 남편은 결국 새벽 일용직 시장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기 박씨 아들 아니야? 예전에 연봉이 몇 억이라더니 웬일이래. 쯧쯧, 마누라 버리고 바람 피우다 망했다며? 조상님 돈 탐내더니 천벌 받은 거지. 동네 시장통에서 시어머니가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설거지통 앞에 앉아 있을 때 예전 이웃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훔치며 불판을 닦아야 했죠. 한때 며느리인 영숙을 집 지키는 개라 부르며 무시하던 그녀가 이제는 남의 집 식당에서 개처럼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며 예전에 화려했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사들고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오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원망 섞인 잔소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진호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 그 상간녀녀는 어디로 도망가고 우리만 이 고생을 해? 시끄러워요, 어머니. 저도 죽고 싶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싸움과 가난의 굴레. 남편은 문득 영숙이 차려주던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소소한 행복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이었다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상간녀 유리는 벌써 다른 돈 많은 남자를 찾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빼돌린 비자금도 추적 끝에 법원에 의해 환수되었고 상간녀 유리는 아무런 미련 없이 남편을 차단해버렸죠. 결국 남편에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닐 빚쟁이라는 꼬리표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느꼈던 소외감과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 그들을 향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욕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평생을 속죄하며 살게 될 테니까요. 박진호, 이제 만족해? 당신이 말한 그 진짜 인생이 이런 거였어?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파산 확정 서류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과거의 찌꺼기를 치우듯 제 인생에서 그들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저를 위한 향기로운 내일뿐이었습니다. 영숙의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추락과 시댁의 몰락은 제가 의도한 것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이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가 이토록 명확하고 통쾌하게 실현될 줄은 저 역시 미처 몰랐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제가 꿈꾸던 꽃집의 간판을 다는 날입니다.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길고도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오면 결국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 누군가는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말하는 그 나이에 저는 비로소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아내도 시댁의 며느리도 아닌 오로지 김영숙이라는 세 글자로 불리는 삶이 이토록 가볍고 향기로운 것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죠. 제 손에는 더 이상 기름때 묻은 뒤집개 대신 생명력을 가득 머금은 꽃줄기가 들려 있습니다. 오전의 부드러운 햇살이 통유리창을 넘어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가게 입구에 걸린 나무 간판에는 영숙의 정원이라는 글자가 정갈하게 새겨져 있죠. 남편의 빚 10억을 회수하고 친정아버지의 유산을 온전히 되찾은 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꽃집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꽃집 안은 새벽 시장에서 공수해온 싱싱한 꽃들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분주하게 꽃줄기를 다듬고 있을 때 단골 손님인 옆집 카페 사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영숙 사장님, 오늘도 꽃들이 어쩜 이렇게 화사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오늘 작약이 정말 예쁘게 들어와서 입구에 좀 두어봤어요. 사장님 안목은 정말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근데 사장님,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처음 뵀을 때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좋은 일이요? 그냥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거든요. 손님이 나간 뒤 저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훔치던 그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단단해졌고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배어 있었죠. 남편이 그토록 비하하던 구석기 시대 유물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게 정리를 잠시 멈추고 입구에 내놓은 화분에 물을 주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가게 앞길 건너편에서 낡고해진 점퍼 차림의 한 남자가 멈춰서서 이쪽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휑한 눈동자 한때 연봉 2억을 자랑하며 거리를 누비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꾸는 화려한 꽃집과 제 밝은 표정을 보며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들고 다니는 낡은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남편은 주춤거리며 길을 건너 제 가게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가 가까이 올수록 지독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풍겨왔죠. 영수가,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분무기를 내려놓으며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꽃을 찾으시나요? 남편은 제 차가운 반응에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다가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영수가 나야. 당신 남편. 아니, 진호라고. 어떻게 나를 못 본 척할 수 있어? 아, 기억나네요. 예전에 제 친정 돈 10억을 마음대로 쓰시고 파산하셨던 분이죠? 근데 여긴 꽃집이지 국어라는 곳이 아닌데요. 영수가 제발. 나 정말 힘들게 살아. 어머니는 식당 주방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우리 10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작은 방 한 칸 얻을 돈이라도 좀. 남편의 비굴한 모습에 저는 지난날 제가 들었던 모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봉 2억을 내세우며 저를 개 취급하고 상간녀와 호텔에서 파티를 즐기던 그의 당당했던 모습 말이죠. 여보, 아니 박진호 씨. 당신이 그랬지?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끼나 봐. 근데 어쩌나 당신이 버린 그 개는 이제 주인이 없어도 아주 잘 살고 있거든. 영수가 내가 그때 미쳤었어. 유리 그년한테 속아서. 그녀는 내 돈 다 챙겨서 도망갔단 말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웃기지 마. 당신은 욕망의 가해자였을 뿐이야. 당신이 버린 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마지막 구원줄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 당신 곁에 남은 시어머니랑 여동생한테나 가서 징징거려.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가족이잖아. 남편은 제 단호함에 입을 떼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마침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배달 기사가 남편을 툭 치며 지나가자 남편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고 바닥에 손을 짚었죠. 예전 같았으면 놀라서 그를 부축했겠지만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수가, 너 정말 너무 독하다. 10억을 다 가져가고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10억을 가져간 게 아니라 제 돈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독하다고? 아니, 난 이제야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기로 했을 뿐이야.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거거든. 이제 영업 방해 말고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남편은 제 눈에서 서늘한 결기를 읽은 듯 결국 고개를 떨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터덜터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죠. 남편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큰 쓰레기를 드디어 완전히 치워버린 듯한 개운함 때문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저는 장미 가시를 조심스럽게 제거하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란 것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없어도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화려한 증명을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의 마침표였죠. 저는 이제 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노을빛이 꽃집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걸린 영업 중 팻말을 뒤집어내일 만나요로 바꾸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식사 시간을 맞추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제 자신만의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꽃집 문을 잠갔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긴 문은 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저녁 바람을 맞으니 30대 후반의 이 공기가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생 많았어, 영수가. 정말 잘 버텼어. 저는 백미러에 비친 제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밝게 웃으며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제 인생의 1막은 10억이라는 비싼 수업료와 함께 막을 내렸지만 이제 시작된 2막은
그 무엇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길이 될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일기를 폈습니다. 오늘의 일기장에는 남편의 이름도 시댁의 발악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새로 들어온 꽃들의 이름과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손님의 표정을 적었죠.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저는 이제 확실히 배웠습니다. 배신은 아팠고 복수는 처절했지만 그 끝에서 얻은 평화는 그 무엇보다 견고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가난의 늪에서 허우적대겠지만 저는 날마다 새로운 꽃을 피우며 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승리였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향기로운 꽃들이 저를 반겨주겠죠. 영숙의 진짜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30년 같은 10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마침내 자신만의 꽃밭을 일궈낸 영숙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편이 던진 10억 원이라는 부메랑이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과정은 단순히 누군가를 향한 복수를 넘어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칼날처럼 아프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영숙 씨가 몸소 보여주었죠.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 혹은 며느리로 이름 없이 희생하며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숙 씨의 우아한 복수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뚫어주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도 영숙 씨의 꽃집처럼 향기롭고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영숙 씨의 사이다 같은 복수극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통쾌함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가슴 뛰고 감동적인 사연을 찾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에도 놓치지 않고 더 짜릿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